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안녕하세요. 소들려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하일러가 문제아로 찍히면서 선생님과 학우들에게 깊이 대상이 되고 교장에게 맞서다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비인간적이고 엄격한 규율 속에 주입식 교육만을 강요하는 학교 생활에 압박감을 느끼게 된 모범생 한스는 친한 친구를 잃은 슬픔에 더해 무기력해지면서 점점 지쳐만 갑니다. 여러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게 되는 한스. 절절한 외로움에 한스는 더욱 방황하게 됩니다.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 세 번째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수레바퀴 아래서. 헤르만 헤세.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4년 동안 매년 학생 한두 명이 정해진 길에서 이탈한다. 죽음을 맞이해 장송곡 속에 묻히거나 친구들의 배웅을 받으며 고향으로 돌아간다. 수도원에서 도망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학칙을 어기고 퇴학을 당하는 학생도 있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상급 학생 중에 젊음의 고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던 끝에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거나 물에 뛰어들어 간단하고 어두운 출구를 선택하기도 한다. 한스 기벤라티의 학년에서도 몇 명이 사라졌다. 게다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기이하게도 모두 헬라스방 친구들이었다. 헬라스방에는 힌딩거라고 키 작고 얌전한 근발의 소년이 있었다. 아이들은 그를 힌두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그는 알고이 지역 어느 마을 재봉사의 아들이었다. 어찌나 조용한 아이였는지 그가 죽고 나서야 한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는 않았다. 그는 유명한 구두쇠 실내악의 거장 루치우스 옆 책상을 썼다. 그래서 다른 친구보다는 루치우스와 조금 더 가까이 지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친하게 지내는 동료가 없었다. 그가 사라진 뒤에야 헬라스방 학우들은 그가 좋은 친구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불평 한마디 없는 선한 친구로서 가끔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되는 단체 생활의 휴식처로서. 1월 어느 날 힌딩거는 스케이트를 타러 가는 친구들과 함께 연못으로 갔다. 스케이트가 없었던 그는 그냥 구경이나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너무 추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몸에 열을 내려고 발을 동동 구르며 연못 주위를 왔다 갔다 뛰기 시작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 들판 너머 다른 호수까지 이르고 말았다. 작은 호수의 물은 그렇게 차갑지 않아서 수면만 살짝 얼어 있었다. 그가 갈대를 헤치고 들어가는데 호수 기슭에서 얼음이 깨지고 말았다. 몸집이 작고 가벼웠는데도 말이다. 잠시 허우적거리며 소리를 지르던 그는 곧 차갑고 어두운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2시)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힌딩거는 어디 갔나요? 복습 지도교사가 물었지만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헬라스방으로 가보도록 해요. 거기에도 그의 흔적이 없었다.
지각인가요? 그냥 시작합시다. 74쪽 7째 구절.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수업 시간은 반드시 엄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3시 종이 쳤는데도 힌딩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감이 들었던 교사는 학생을 보내 교장에게 알렸다. 교장은 곧장 교실로 뛰어왔다. 그는 진지하게 몇 가지 물어본 다음 상임조교와 복습 지도교사에게 학생 10명과 함께 실종자를 찾아보라고 했다. 남은 학생들은 받아쓰기 연습을 했다. 4시가 되자 나갔던 복습 지도교사가 노크도 하지 않고 교실로 불쑥 들어와 교장에게 귓속말을 했다. 조용히. 교장이 호령하자 학생들은 하던 공부를 멈추고 교장을 쳐다보았다. 교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의 친구 힌딩거가 호수에 빠진 모양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를 찾아야겠어요. 마이어 선생이 인솔할 것이니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개별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학생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수군거리며 교사를 따라갔다. 마을 어른들 몇 명이 밧줄과 널빤지, 막대기 등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과 함께 수색에 나섰다. 몹시 추운 날씨였다. 해는 벌써 숲 가장자리에 내려와 있었다. 마침내 눈 덮인 갈대숲에서 빳빳하게 굳은 소년의 시신이 들것에 실렸을 때는 이미 어둠이 깔린 뒤였다. 시신 주위에 몰려든 신학교 학생들은 두려움에 떠는 새처럼 불안한 듯 눈을 크게 뜨고 시신을 바라보며 추위에 굽은 푸르댕댕한 손가락을 문질렀다. 앞에서 가는 친구의 시신을 따라 학생들은 말없이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갔다. 그들은 숨이 막힐 듯 가슴이 떨렸다. 마치 사슴이 적의 냄새를 맡은 듯 소년들은 어렴풋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다. 슬픔과 추위에 떠는 무리에 끼어 한스 기벤나트는 우연히 하일러 옆을 걸어가게 되었다. 울퉁불퉁한 들판을 걸어갈 때 두 사람은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 서로를 알아챘다. 죽음을 목격하고 몹시 놀란 한스는 잠시나마 이기심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한스는 친구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의 고통에 휩싸였다. 일순간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한스는 무심코 친구의 손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하일러는 한스의 손을 뿌리치고 불쾌한 듯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곧 등을 돌리더니 맨 뒤로 가버렸다. 모범생 한스는 몹시 가슴이 아프면서도 부끄러웠다. 얼어붙은 들판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내내 추위로 파랗게 질린 한스의 뺨으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죄를 짓고 실수를 저질렀으며 그것을 잊을 수 없고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맨 앞에서 들것에 실려가는 사람이 재봉사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 하일러인 것 같았다. 한스의 배신으로 인한 슬픔과 분노를 온몸에 품고 다른 세계로 떠나는 듯이 성적이나 시험, 성공이 아니라 양심의 순결과 더럽힘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세상으로 국도에 다다른 일행은 곧 수도원으로 들어갔다. 수도원에서는 맨 앞에 서 있는 교장을 비롯해 모든 교사들이 나와서 죽은 힌딩거를 맞이했다. 살아있는 힌딩거였다면 생각지 못할 명예였다. 선생들은 살아있는 학생을 볼 때와는 다른 시선으로 죽은 학생을 바라본다.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삶과 젊음의 소중함을 잠시나마 가슴 깊이 되새기는 것이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소년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도 그날 저녁과 다음 날까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체가 있다는 사실이 마술을 부린 듯했다. 학생들의 모든 행동과 언어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마음을 달래주었으며 살며시 감싸주었다. 짧은 동안이지만 싸움과 분노, 소란과 웃음이 사라졌다. 마치 물 위의 요정이 잠시 수면에서 사라져 생명체가 전혀 없는 듯 잔잔한 연못처럼. 죽은 친구 얘기를 할 때 학생들은 친구의 본명을 불렀다. 죽은 사람을 힌두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것은 아무래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살아있을 때는 눈에 띄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던 힌두의 이름과 죽음이 그 큰 수도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다음 날 힌딩거의 아버지가 도착했다. 그는 아들이 누워있는 방에서 2~3시간쯤 혼자 머물렀다. 그리고 교장에게 차를 대접받은 다음 사슴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장례식 날 관은 침실, 즉 복도에 놓여 있었다. 알고이에서 온 힌딩거의 아버지는 아들의 관 옆에 서서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전형적인 재봉사처럼 그의 몸은 몹시 가늘고 야위었다. 그는 녹색이 감도는 검정색 프로코트와 통이 좁은 낡은 바지를 입고 손에는 해진 예물을 들고 있었다. 슬픔에 잠긴 그의 작고 파리한 얼굴은 바람에 떨리는 1크로이처짜리 촛불처럼 초라하고 가냘펐다. 그는 교장과 교사들 앞에서 존경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관을 들어올리기 전 왜소한 재봉사는 슬픔에 잠긴 얼굴로 머뭇머뭇하며 앞으로 나와 애정어린 손길로 관 뚜껑을 어루만졌다. 그러고는 당혹스러워하면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는 정막이 휩싸인 넓은 한가운데 겨울의 고목처럼 제자리에 서 있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리고 체념한 듯한 모습으로 보기에도 가슴 아픈 모습이었다. 목사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잠시 뒤 재봉사는 이상한 모양으로 뒤틀린 모자를 쓰고 관 바로 뒤를 따라갔다. 계단을 내려가 수도원 뜰과 낡은 문을 지나 눈 덮인 들판을 가로질러 낮은 담장의 묘지로 향했다. 묘지에서 음악 선생의 지휘에 따라 찬송가를 부르는 학생들은 대부분 지휘자의 손을 보지 않았다. 그들은 쓸쓸하고 초라한 재봉사를 바라보았다. 음악 선생은 화가 났다. 슬픔에 젖은 재봉사는 추위에 떨며 눈 위에 서 있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목사와 교장, 학생 대표의 조사를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는 학생들을 멍하니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위도 속에 넣어둔 손수건을 왼손으로 만지작거렸으나 그것을 꺼내지는 않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교장이 힌딩거의 아버지를 데리고 헬라스 방에 들어왔다. 여러분 중에 힌딩거와 각별히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까? 교장이 학생들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힌두의 아버지는 처량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어린 학생들의 얼굴을 살폈다. 그때 루치우스가 앞으로 나왔다. 힌딩거의 아버지는 루치우스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겸연쩍게 고개만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 그는 기차를 타고 먼 길을 떠났다. 수도원을 뒤덮었던 마술의 힘은 오래가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사들이 야단치는 소리,
학생들이 문을 쾅쾅 닫는 소리가 또다시 들렸다. 헬라스 방에 사라진 친구 힌두도 차츰 잊혀졌다. 한스 기벤라트는 목이 좋지 않은 것도 다리가 아픈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불행한 날 이후로 더욱 심각하고 어른스러워진 것 같았다. 그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난 듯했다. 소녀는 청년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른 세계로 옮겨간 그의 영혼은 낯선 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불안스럽게 이리저리 방황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도 착한 힌두를 잃은 슬픔도 아니었다. 단지 하일러에 대한 죄책감이 돌연 되살아난 것이었다. 하일러는 학생 둘과 함께 병실에 누워 훗날 시를 지을 때 활용하려고 힌딩거의 죽음에 대한 느낌을 차분히 적어나갔다. 하지만 그는 그 일에 진지하게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처량하고 힘들어 보였고 함께 병실에 있는 친구들과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다. 감수성이 예민한 그는 감금형의 벌을 받고 강제로 고독에 내쳐지면서 쓰라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교사들은 하일러를 불만투성이 혁명가로 낙인 찍으며 엄한 눈초리로 감시했다. 친구들은 슬며시 그를 피했고 상임조교는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최소한의 친절을 베풀었다. 하일러는 자신을 억압하는 굴욕적인 세계 대신 자신의 정신적인 친구 셰익스피어와 실러, 레나우가 보여주는 더 강력하고 위대한 세계에 의지했다. 하일러의 시 수도사의 노래는 처음에 은둔자의 침울한 어조를 띄었다. 하지만 차츰 수도원과 교사들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증오로 가득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순교자의 고통스러운 쾌락을 한껏 누렸다. 그리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현실에 도리어 만족했다. 끔찍하리만큼 모멸감에 찬 수도사의 노래를 쓰면서 그는 자신이 마치 어린 유베날리스라도 되는 것처럼 느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완쾌된 두 학생은 병실을 나갔고 하일러 혼자 누워 있었다. 그때 한스가 병문안을 왔다. 한스는 어색하게 인사하고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았다. 그리고 환자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하일러는 화를 내며 벽 쪽으로 돌아 누워버렸다. 그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한스는 물러서지 않았다. 한스는 친구의 손을 꽉 쥐고 억지로 자기를 돌아보게 했다. 하일러가 입을 삐죽거리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대체 왜 이래? 한스는 여전히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때 난 겁이 나서 너를 외면했어.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는 잘 알잖아. 난 여기서 좋은 성적을 얻고 가능하면 1등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야. 너는 공부벌레라고 비웃었지. 그래, 네 말이 맞아. 하지만 그건 나의 이상이야. 난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하일러는 눈을 감고 있었다. 한스는 나직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나 좀 봐. 정말 미안해. 네가 나를 다시 친구로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를 용서해줘. 하일러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솔직하게 기쁨의 미소로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고독하고 무뚝뚝한 역할에 익숙했던 그는 이 순간만큼은 가면을 벗으려 하지 않았다. 제발 하일러, 네 옆에서 서성거리느니 차라리 꼴찌를 하겠어. 우리 다시 친구로 지내자. 다른 놈들은 다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하일러는 한스의 손을 꼭 쥐며 눈을 떴다. 며칠 뒤 하일러는 병실을 나왔다. 새로운 우정으로
수도원에 흥분이 감돌았다. 두 소녀는 들뜬 나날을 보냈다. 특이한 어떤 경험은 아니었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 자체로 묘한 행복을 느꼈고 말로 하진 않았지만 은근한 일체감이 충만한 나날들이었다. 어쨌든 예전하고 달랐다. 오래 떨어져 있는 동안 두 소녀는 변해 있었다. 한스는 더욱 온화하고 부드럽고 열정적이었다. 하일러는 더욱 힘차고 남자다웠다. 서로를 무척 그리워했던 두 소년이 다시 만난 것은 그들에게 크나큰 경험이자 소중한 선물이었다. 나이에 비해 성숙한 두 소년은 가슴 뛰는 수줍음 속에서 우정을 쌓으면서 달콤한 첫사랑의 비밀을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경험했다. 게다가 이들의 결합에는 성숙한 남성의 거친 매력도 있었다. 또한 다른 친구들에 대한 반항심도 가미되어 있었다. 다른 친구들은 하일러를 피했고 한스를 이해하지 못했다. 다른 아이들의 흔하디흔한 우정은 순박한 소년들의 소꿉장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우정이 깊어지고 즐거울수록 한스는 학교 생활에 점점 소홀했다. 새로운 행복이 신선한 포도주처럼 한스의 몸속에서 솟구쳐 피와 사상으로 스며들었다. 그에 비해 리비우스나 호메로스는 낡고 오래되고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나무랄 데 없던 모범생 한스가 이상한 하일러에게 나쁜 영향을 받아 문제아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 교사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교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청년으로 발효되기 시작하는 이 위험한 시기에 조숙한 소년에게 기이한 기질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교사들은 처음부터 하일러의 천재적인 기질에서 뭔지 모를 섬뜩함을 느꼈다. 원래 천재와 교사 사이에는 깊은 심연이 가로놓여 있다. 그런 학생들은 처음부터 교사들이 싫어하는 태도를 보인다. 천재들은 을에 교사들을 손톱만큼도 존경하지 않는 불량이나 마찬가지다. 14살에 담배를 피우고 15살에 연애를 하고 16살에 술집을 드나든다. 금지된 책을 읽고 드러내기 부끄러운 글을 쓰고 가끔 비웃는 시선으로 교사를 쳐다본다. 더구나 훗날 죽고 나서도 저 멀리서 비치는 환희의 후광에 둘러싸여 후세대 학생들에게 걸작품이나 고귀한 모범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이렇듯 학교에는 규칙과 정신의 싸움이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는 국가와 학교가 매년 새롭게 자라는 가치 있고 깊이 있는 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을 뿌리째 뽑지 못해 안다라는 모습을 줄곧 목격한다. 게다가 교사들에게 미움받고 벌받는 학생들, 학교에서 달아나거나 쫓겨난 학생들이 먼 훗날 민족의 정신적 자산을 더욱 풍요롭게 채우는 것 또한 변함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따금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반항심으로 자신의 재능을 소모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두 소년의 남다른 행동이 지극히 위험하다고 느낀 교사들은 사랑 대신 오랫동안 이어져온 규칙을 2배 더 엄하게 적용했다. 히브리어를 가장 잘하는 한스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던 교장만이 그를 구하고자 했지만 부질없었다. 교장은 일단 한스를 집무실로 불렀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교장실은 옛날 수도원장의 저택 객실이었다. 교장은 남다른 인물이었다. 학식도 그렇지만 실무적인 능력도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 학생들에게는 인간적인 호의를 느끼며 스스럼 없이 대하고자 반말을 자주 쓰기도 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지나친 허영심이었다. 그는 강단에 올라서 허풍선이처럼 아슬아슬한 상황에 빠져들기도 했고 자기의 권위와 권력을 해치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자기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지도 않았다. 별 생각 없고 열심히 하지도 않는 학생들은 교장과 더없이 잘 지냈다. 하지만 용기가 충만하고 정직한 학생들은 적잖이 어려웠다. 뭔가 다른 의견을 표하려고 하면 곧바로 흥분해서 펄펄 뛰는 것이었다. 어쨌든 격려 어린 눈빛과 마음을 사로잡은 듯한 목소리로 아버지처럼 자상한 친구 역할은 능숙하게 해냈다. 이번에도 그는 자기의 역할을 잘 이끌어내고 있었다. 거기 앉게 기벤나트. 그는 머뭇머뭇하며 수줍게 들어오는 소년의 손을 꽉 쥐고 다정하게 말했다. 자네한테 할 얘기가 좀 있는데 말을 놔도 되겠나? 그럼요, 교장 선생님. 기벤나트, 요즘 자네 성적이 떨어진 건 자신도 잘 알고 있겠지. 히브리어 성적 말이야. 자네는 우리 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가장 잘하는 학생이었어. 그런 자네의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 것이 나로서는 무척 안타깝다네. 혹시 히브리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 건가?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 잘 생각해봐.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다른 과목에 주력하느라 그런 건가?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 그래? 그럼 다른 이유가 있겠군. 난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숙제도 빠짐없이 하는걸요. 그래, 그건 맞아. 하지만 겉으로는 바뀐 게 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다른 점이 있는 법이야. 물론 자네는 숙제를 빠짐없이 잘했지. 또 그렇게 해야 하고. 하지만 그 전에는 성적도 더 좋고 공부도 더 많이 했어.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 왜 갑자기 학구열이 식은 거지? 난 그게 궁금해.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나? 아니요. 두통은 어때? 그리 건강해 보이진 않아서 말이야. 네, 가끔 두통이 일기도 해요. 학과를 감당하기 힘든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 혹시 다른 책을 많이 읽는 건가? 솔직히 말해봐. 아니에요. 다른 책은 거의 읽지 않아요, 교장 선생님. 그렇다면 도무지 모르겠군.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한데 말이야.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약속하겠나? 한스는 지배자가 내민 오른손에 자기 손을 올렸다. 교장은 엄중하면서도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좋아, 그래야지. 아무튼 지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수레바퀴에 깔릴 수가 있거든. 교장은 한스의 손을 꽉 잡았다. 한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으로 걸어갔다. 그때 교장이 다시 그를 불러 세웠다. 하나만 더. 기벤나트, 요즘 하일러와 친하게 지내지? 그렇지? 네, 아주 친합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인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제 친구니까요. 어쩌다 그렇게 되었지? 두 사람은 성격도 완전히 다르지 않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 친구예요. 내가 그 친구를 썩 탐탁치 않게 여긴다는 것은 자네도 잘 알고 있지. 그 애는 매사에 불만이 가득한 데다 정서도 불안정하지. 재능은 있는데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아. 그러니 자네한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뿐이야. 난 자네가 그 애하고 거리를 두었으면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때? 그럴 순 없어요, 교장 선생님. 그럴 수 없다니. 왜? 이유가 뭐지? 제 친구니까요. 친구를 모른 척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다른 친구들과 더 가까이 지내도 되잖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일러하고 가까이 지내는 건 자네 한 사람뿐이야. 그 결과가 벌써 이렇게 드러났잖아.
도대체 그 아이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은 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서로를 좋아해요. 그 친구를 외면하는 건 비겁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알겠다.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 아이하고 조금씩 거리를 두도록 해. 그러는 게 좋겠어.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교장의 마지막 말에는 예의, 그 부드러움이 전혀 없었다. 아무튼 한스는 교장의 방을 나왔다. 그때부터 한스는 다시 공부에 매진했다. 마치 적과 전투를 벌이기라도 하듯이 히브리어 문법 공부에 매진했다. 물론 예전처럼 진도가 쭉쭉 빠지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뒤처지지 않을 만큼만 겨우 따라갔다. 이 모든 것이 다 우정 때문이라는 것을 한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해가 되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까지 등한시해온 모든 것을 보상해주는 소중한 보물 같았다. 그것은 그동안 살아온 재미없고 의무적인 삶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따뜻한 사랑이 깃든 고귀한 삶이었다. 한스는 마치 사랑에 빠진 어린 여인 같은 기분이었다. 위대하고 영웅적인 행위 말고 아무 의미 없이 지겹기만 한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스는 절망적인 한숨을 지으며 계속해서 자신을 올감했다. 이제 한스가 흥미를 느끼는 것은 호메로스와 역사였다. 어둠 속을 더듬어 찾아가듯 호메로스의 세계를 이해해 나갔다. 역사 속 영웅들은 그저 이름이나 숫자로 남지 않고 불타는 눈빛과 붉은 입술과 손을 가지고 눈앞에 살아나 쳐다보았다. 불구스레하고 두툼하고 거친 손도 있었고 냉철하고 차갑고 딱딱한 손, 그리고 가느다랗고 핏줄이 도드라진 뜨거운 손도 있었다. 그리스어 복음서를 읽을 때도 한스는 등장인물들이 너무 가까이 또렷하게 느껴져 놀란 것을 넘어 두렵기까지 했다. 마가복음 제6장에서 예수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배에서 내리는 대목이 특히 그랬다. 사람들은 곧 예수이신 줄 알아보고 그리로 달려가니라. 이 대목을 읽을 때 한스의 눈앞에 베어져 내리는 인간의 아들 예수가 나타났다. 그는 얼굴과 겉모습이 아니라 광채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빛나는 눈과 가볍게 손짓하는 가늘고 연약하고 아름다운 구릿빛 손으로 그것이 예수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섬세하고 강렬한 영혼이 빚은 손, 바로 그 영혼이 살아 숨쉬는 손이었다. 그 손이 자기에게 오라고 손짓하며 반기는 것 같았다. 물결이 일렁이는 호숫가와 무겁게 가라앉은 고깃배의 뱃머리가 잠시 한스의 눈앞에 어른거리다 겨울철 내뿜는 입김처럼 곧바로 사라졌다. 이런 일이 가끔 되풀이되었다. 동경하는 인물이나 역사의 한 장면이 책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서 간절한 시선으로 살아 움직이는 눈망울을 파고드는 것이었다. 한스는 놀라워하면서 마음 가는 대로 받아들였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일순간 사라지는 환영을 보면서 자신에게 심오하고 기묘한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마치 자기가 검은 대지를 투명한 유리처럼 꿰뚫어 보거나 신이 자기를 내려다보기라도 하는 듯이. 그 소중한 순간들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다가 소리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낯설고 성스러운 기운을 뿜어내는 순례자나 친한 손님처럼 이들에게 말을 걸거나 억지로 붙잡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한스는 이런 체험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하일러에게도 전혀 말하지 않았다. 하일러는 우울증이 더 심해진 나머지 불안증을 보였고
신경이 날카로웠다. 수도원이나 교사, 학교 친구들뿐 아니라 날씨, 인간의 삶과 신의 존재까지 신랄하게 비판했다. 싸움박질을 하는가 하면 벼랑간 말도 안 되는 장난을 걸기도 했다. 어쨌든 외톨이가 되어 친구들과 대립하면서 그는 옹졸하게 자존심만 내세웠다. 그러다 결국 반항심과 적대감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다. 기벤라트는 그런 하일러를 말리지 않았다. 되레 자기도 거기에 휘말리고 말았다. 그래서 두 소녀는 반감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는 친구들에게서 점점 더 멀리 떨어져 외딴 섬이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스는 불편한 주위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교장이 없어졌으면 하고 바랐다. 한스는 교장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기대를 한 몸에 받던 한스가 이제는 교장의 노골적인 냉대와 경멸을 받았다. 그래서 특히 교장이 가르치는 히브리어에 점점 흥미를 잃었다. 몇 달이 지났다.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40여 명의 학생들의 육체와 영혼에 변화가 생겼다. 그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었다. 학생들은 대부분 몸집에 비해 키가 훌쩍 커버렸다. 그래서 함께 자라지 못한 옷자락 사이로 팔다리가 희망에 찬 듯 길게 쭉 삐져나왔다. 사라져가는 소년의 자취와 어색하게 피어나는 청년의 모습 사이에 놓인 그들의 얼굴에는 명암이 엇갈려 있었다. 이제는 뺨이 통통한 소년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스도 변했다. 몸집과 키는 하일러와 비슷했지만 나이는 더 들어 보였다. 이마의 부드러운 윤곽이 지금은 또렷해졌다. 눈은 움푹 패고 얼굴빛은 병든 사람 같았다. 손발과 어깨는 뼈마디가 보일 정도로 야위었다. 하일러의 영향을 받은 한스는 학교 성적이 떨어질수록 다른 친구들과 점점 더 멀어졌다. 더 이상 모범생이나 유망한 최우등생으로서 다른 친구들을 내려다볼 수도 없었다. 그는 자만심을 내세울 처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런 내색을 하거나 스스로 느낄 때면 말할 수 없이 괴로웠다. 그래서 나무랄 데 없는 하르트너와 주제넘게 나서는 참견쟁이 오토뱅거와 몇 번이나 싸우기도 했다. 어느 날 오토뱅거가 또다시 한스를 업신여기며 놀려댔다. 참을 수 없었던 한스는 그에게 주먹을 날렸다. 그렇게 치고받는 싸움박질이 벌어졌다. 겁 많은 뱅거도 허약한 상대를 때려 눕힐 수는 있었으므로 한스는 주저하지 않고 주먹으로 때렸다. 다른 아이들은 말릴 생각은 하지 않고 싸움 구경만 하면서 한스가 징계받을 생각을 하며 고소해했다. 한스는 기절할 만큼 얻어맞았다. 코피가 터지고 갈비뼈도 온통 욱신거렸다. 통증과 수치심과 분노에 몸부림치면서 밤새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친구 하일러에게는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때부터 한스는 모든 친구들과 절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같은 반 친구들과 한마디도 말을 섞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리비우스 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교사가 번역을 시키려고 한스를 호명했다. 하지만 한스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죠? 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교사가 벌컥 화를 내며 소리쳤다. 하지만 한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몸을 꼿꼿이 펴고 똑바로 앉아 눈을 반쯤 감은 채 머리를 약간 숙이고 있었다. 교사가 소리쳤을 때 어렴풋이 깨긴 했지만 꿈속인 듯 아득히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다.
옆에 앉은 친구가 옆구리를 찌르는 것을 느꼈지만 자기와 관련된 일이 아닌 것 같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다른 손이 그를 잡고 다른 목소리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나직하지만 바로 앞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그것은 말소리가 아니라 부드럽게 솟구치며 흐르는 샘물 소리 같았다. 그리고 수많은 눈빛이 그를 응시했다. 낯설지만 계시로 가득한 크고 빛나는 눈망울이. 아마도 그것은 방금 읽은 리비우스 속 로마 군중들의 눈인지 모른다. 아니면 꿈속이나 그림에서 본 낯선 사람들의 눈일 것이다. 기벤나트, 자는 겁니까? 교사가 소리쳤다. 학생은 천천히 눈을 뜨고 무슨 일이 있냐는 듯 교사를 응시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졸았군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을 말해보세요. 한스가 손가락으로 책의 해당 부분을 가리켰다. 그는 어느 대목을 배우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럼 지금이라도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사가 빈정거리듯 말했다. 한스는 그제야 일어났다. 도대체 뭐 하는 거죠? 나를 봐요. 한스는 교사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교사는 그의 시선이 마뜩 차는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디 아픈 데라도 있나요, 기벤나트? 아닙니다, 선생님. 그럼 앉아요. 수업 끝나고 내 방으로 오세요. 한스는 다시 앉아 몸을 숙여 리비우스를 들여다보았다. 완전히 잠이 깨어 정신을 차린 한스는 그제야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다. 하지만 한스는 마음속으로 수많은 낯선 사람들의 흔적을 쫓았다. 그들은 아득히 먼 알지 못하는 세계로 천천히 멀어져 갔다. 그리고 저 먼 안개 속에 잠길 때까지 번득이는 눈길로 계속 한스를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러자 교사의 목소리와 해석하는 학생의 목소리, 나지막이 수근거리는 목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그러다 급기야 평소처럼 또렷하게 들리면서 현실감이 돌아오는 것이었다. 의자와 교단, 칠판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커다란 나무 콤파스와 삼각지가 벽에 걸려 있었고 한스 주위로 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빤히 한스를 쳐다보는 학생들도 많았다. 한스는 그제야 퍼뜩 정신이 들었다. 수업 끝나고 내 방으로 오세요. 교사의 말이 떠올랐다. 맙소사,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수업이 끝나자 교사가 한스에게 눈짓을 했다. 그는 한스를 데리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학생들 사이를 지나갔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졸지는 않았다는 건가요? 네. 그럼 내가 불렀을 때 왜 일어나지 않았죠?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부르는 소리를 제대로 못 들은 건가요? 잘 안 들렸나요? 아니요,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일어나지 않았죠? 더구나 눈빛도 예사롭지 않고 도대체 무슨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별 생각 없었어요. 일어나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일어났나요? 몸이 안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저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두통이 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좋아요. 그만 나가보세요. 식사를 하기 전에 한스는 또다시 불려갔다. 침실로 들어가자 교장이 의사를 대동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의사는 한스를 진찰하고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뚜렷한 증상을 찾지 못했다. 의사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별 문제 없다고 말했다. 신경쇠약이 조금 있긴 하지만 흔히 나타나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 의사는 나지막하고 부드럽게 웃었다. 일시적인 신경쇠약, 말하자면 가벼운 현기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밖에 나가서 좋은 공기를 쐬어야 합니다. 두통에 좋은 물약을 조금 드리죠. 그 뒤 한스는 식사를 하고 나면 1시간씩 산책을 해야 했다. 한스는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다만 교장이 하일러하고는 절대 같이 나가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다. 그게 신경 쓰일 뿐이었다. 하일러는 화를 내며 욕을 해댔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한스는 매번 혼자 산책을 나갔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즐거웠다. 봄이 성큼 다가와 둥그스름하고 아름다운 언덕에는 푸른 풀과 나무의 새싹이 맑고 옅은 물결처럼 일렁거렸다. 라틴어 학교에 다닐 때 한스의 눈에 비친 봄은 지금과 달랐다. 그때는 생기 넘치는 호기심으로 자연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때가 되면 차례대로 돌아오는 철새와 순차적으로 피는 꽃들도 빠짐없이 관찰했다. 그러다 5월이 되자마자 강으로 달려가 낚시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새인지 구분하거나 새로 돋아난 싹으로 그것이 어떤 관목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자연계 전체의 변화와 이곳저곳에서 돋아나는 색채를 바라볼 뿐이었다. 한스는 어린 잎 냄새를 맡고 부드럽게 불어오는 산들바람을 느끼면서 놀라운 자연에 매료되어 들판을 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곤이 몰려오자 한스는 그 자리에 들어 눕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는 현실이 아닌 다른 수많은 형상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한스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뿐 아니라 알아내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밝고 따뜻하고 특이한 꿈이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은 초상 같았고 생소한 나무들이 늘어선 낯선 이국의 가로수 같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그림처럼 오직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 그림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한스에게는 또 다른 경험이었다. 한스는 다른 곳, 다른 사람들 사이에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낯선 땅, 편안하고 부드러운 땅 위를 걷는 것 같았다. 가볍고 고요하며 꿈의 향기로 가득 찬 낯선 공기를 들이마시는 기분이었다. 이따금 그런 그림 대신 우울하지만 따뜻한 감정이 솟구치기도 했다. 마치 부드러운 손길이 자기 몸을 어루만지듯이. 한스는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흥미가 나지 않는 것들은 그림자처럼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히브리어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수업 시간 30분 전부터 예습해야 했다. 마음으로 구체적인 무언가를 비춰보는 순간도 자주 나타났다. 책을 읽을 때면 거기에 등장하는 사물들이 살아나 눈앞에서 움직이는 것이었다. 바로 옆에 있는 실제 사물보다 더 실제 같고 더 생생했다. 한스는 자신의 기억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점점 더 둔해지고 흐릿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다. 그러면서도 아주 오래된 기억들이 소름 끼칠 정도로 또렷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한스는 너무 놀라서 벌벌 떨었다. 수업을 할 때 혹은 책을 읽을 때 가끔 아버지와 안나 할멈 혹은 예전 학교 친구와 선생들이 떠오르기도 했다.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를 때면 잠시나마 한스의 집중력은 온통 거기에 쏠렸다. 슈투트가르트에서 있었던 일, 주 시험을 치를 때, 방학 때 있었던 일들이 되살아났다. 강가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햇살이 넘실거리는 강물 냄새를 맡던 광경도 떠올랐다. 그와 동시에 꿈에 그리던 그 시간들이 마치 아득한 옛날 일들 같기도 했다. 어느 흐리고 따뜻한 날 저녁, 그는 하일러와 함께 침실을 왔다 갔다 했다.
그는 하일러에게 고향과 아버지, 낚시와 학교 이야기를 했다. 친구는 그날따라 말없이 한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러다 하루 종일 놀이개처럼 가지고 다니던 작은 차를 허공에 휘두르면서 골똘한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다. 한스도 차츰 말이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창턱에 걸터 앉았다. 이봐 한스. 마침내 하일러가 입을 열었다.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였다. 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말해봐. 그냥 생각나서. 네가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도대체 뭔데? 무슨 얘기야? 한스, 너 여자 뒤를 따라가 본 적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는 처음이었다. 두려움이 솟구쳤다. 하지만 수수께끼처럼 신비로운 그 세계가 동화 속 정원처럼 그의 마음을 끌었다. 한스는 자기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손가락이 살며시 떨렸다. 딱 한 번 바보 같던 어린 시절에 한스는 귓속말을 하듯 말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일러 너는? 하일러가 한숨을 지었다. 그만두자. 괜히 꺼냈어. 다 쓸데없는 얘기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네가? 정말이야? 고향에 이웃집 아가씨야. 이번 겨울에 그녀한테 키스했지. 키스를 했다고? 그래, 해걸음이었어. 황혼 무렵 얼음판 위에서. 그녀가 스케이트 벗는 것을 도와주다가 키스했어. 그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하던?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녀는 그냥 도망쳐버렸어. 그러고 나서? 그것뿐이야. 하일러는 또다시 한숨을 지었다. 한스는 그가 금단의 동산에 나타난 영웅 같았다. 그때 종이 울렸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불이 꺼지자 사막이 정막에 잠겼다. 한스는 자리에 누웠지만 1시간 가까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하일러가 애인에게 키스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다음 날 한스는 좀 더 물어보고 싶었으나 왠지 민망해서 그만두었다. 하일러도 한스가 물어보지 않는데 굳이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스의 학교 생활은 점점 더 나빠졌다. 교사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상하다는 눈길로 한스를 쏘아보았다. 몹시 언짢아 하던 교장도 어두운 얼굴로 한스를 대했다. 동급생들도 기벤나트의 성적이 곤두박질 쳐서 1등을 하겠다는 목표를 단념한 지 오래라는 사실을 이미 알아차렸다.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은 하일러뿐이었다. 그는 교장이 엄하게 금지했는데도 몇 차례 한스의 산책에 따라 나섰다. 그는 한스와 함께 햇볕이 드는 언덕에 누워 공상에 빠지기도 하고 시를 낭송하기도 하고 교장을 놀리는 이야기도 했다. 한스는 매일 행여나 하일러가 연애 이야기를 털어놓을까 하고 내심 기다렸다. 하지만 하일러는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스는 점점 더 물어보기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장본인은 바로 발길에 채이는 돌과 같은 헤르만 하일러였다. 교장은 자기가 엄하게 금지했는데도 하일러가 자신을 비웃듯 매일같이 기벤나티의 산책에 따라 나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장은 한스 대신 오랫동안 자신과 대립해온 하일러를 집무실로 불렀다. 교장은 말을 놓으려고 했으나 하일러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교장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엄하게 질책했다.
그러자 하일러는 한스가 자신의 친구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교제를 금지할 권한이 누구에게도 없다고 반박했다. 극렬한 논쟁 끝에 하일러는 몇 시간의 감금에 처해졌다. 더불어 앞으로는 기벤나트와 함께 외출하지 말라는 엄명이 떨어졌다. 다음 날 한스는 공인된 혼자만의 산책에 나섰다. 그는 2시에 돌아와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실에 들어갔다. 수업이 시작될 무렵 하일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힌두가 없어졌을 때와 똑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지각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3시에 교사 셋과 모든 학생들이 사라진 친구를 찾아 나섰다. 몇 팀으로 나뉘어 숲속을 헤매며 하일러를 불렀다. 교사들과 많은 학생들이 하일러가 자살했는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을 했다. 5시에 지역 내 모든 파출소에 전보를 쳤다. 저녁에는 하일러의 아버지에게 속달을 보냈다. 밤늦도록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다. 방마다 소곤대는 소리가 밤새 그치지 않았다. 하일러가 물에 뛰어들었다는 추측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다. 하지만 사라진 하일러의 수중에는 한 푼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한스는 뭔가 알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 누구보다 놀라고 걱정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한스였다. 밤이 되자 한스는 침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서로 얘기하는 소리를 엿들었다. 학생들은 추측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기도 하고 빈정거리기도 했다. 한스는 그 모든 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리고 침대로 올라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친구를 걱정하며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친구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에 그는 더욱 불안했다. 슬픔과 두려움에 시달리던 끝에 한스는 지쳐 잠이 들었다. 같은 시각 하일러는 몇 마일 떨어진 숲에 누워 있었다.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차가운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며 진심으로 자유를 만끽하고 좁은 새장에서 탈출한 새처럼 팔다리를 마음껏 뻗었다. 하일러는 점심때부터 계속 걷기만 했다. 흔히 틀랭겐에서 얻어온 빵을 먹으면서 봄의 싱싱한 나뭇가지 사이로 어두운 하늘과 별, 그리고 빠르게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어디로 가느냐, 그런 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하일러는 진절이 나는 수도원에서 벗어났고 지시나 엄명으로 자신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교장에게 보여주었다. 다음 날도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를 찾아 헤맸지만 소용없었다. 이틀째 되는 밤, 하일러는 마을 근처 들판에 집더미 속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숲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저녁 무렵 마을로 내려가다가 그곳을 순찰하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살갑게 우스갯소리를 해가며 그를 읍사무소로 데려갔다. 하일러는 거기서 익사를 부리고 귀염을 떨어대며 읍장의 호감을 샀다. 읍장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재워주었다. 잠들기 전에 햄과 달걀을 넉넉히 대접해 주기도 했다. 다음 날 수동원에 있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러 왔다. 탈주자가 돌아왔을 때 수동원의 흥분은 극에 달했다. 하일러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나타났다. 그 짧은 천재적 여행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다.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했으나 단호하게 거절했다. 교사회의의 비공개 재판에서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지극히 불손한 태도로 일관했다. 교사들은 그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선을 넘고 말았다. 결국 그는 퇴학이라는 불명예를 얻었고 저녁에 아버지를 따라 먼 길을 떠났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친구 기벤나트하고는 아쉽게도
이별의 악수밖에 나눌 수 없었다. 헬라스 방에는 빈자리가 2개나 생겼다. 뒤에 사라진 학생은 앞에 사라진 학생처럼 빨리 잊혀지지 않았다. 교장은 2번째 사건도 조용히 사그라들기를 바랐다. 하일러는 수도원의 평화를 해칠 짓을 하지 않았다. 그의 친구 한스는 애타게 기다렸지만 그에게서 어떤 편지도 오지 않았다. 하일러는 떠났고 소식이 끊겼다. 하일러와 그의 탈주 사건은 점차 지난 이야기가 되었고 마지막에 가서는 전설로 남았다. 남겨진 한스는 하일러의 도주를 알고 있었을 거라는 의혹의 시선을 받았다. 교사들도 더 이상 한스를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수업 시간에 한스가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이렇게 말하는 교사도 있었다. 그 잘난 친구를 왜 따라가지 않았죠? 교장은 한스를 방관했다. 바리새인이 세관에게 하듯이 경멸이 가득 찬 표정으로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는 것이었다. 기벤나트는 학생들과도 어울리지 못했다. 그는 나병 환자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들쥐가 비축해둔 먹이로 살아가듯이 한스는 그동안 배운 지식으로 연명해 나갔다. 하지만 그것마저 바닥나자 궁색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곤경에서 벗어나고자 없는 힘을 억지로 짜내어 노력해 보았지만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한스는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한스는 쓸데없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한스는 두통을 달고 살았다. 아니면 헤르만 하일러 생각을 하고 새털처럼 가볍고 기이한 꿈에 빠지기도 하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긴 채 몇 시간이고 앉아있기도 했다. 교사들의 비난은 점점 거세졌고 그때마다 한스는 비굴한 미소를 살짝 지을 뿐이었다. 특히 화가 난 건 교장이었다. 허영심이 충만한 교장은 자기의 시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으르듯이 무서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지만 한스는 여전히 옹색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교장은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치밀었다. 한스의 미소가 교장의 신경을 건드린 것이다. 교장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고 깜짝 놀란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바로잡으려고 편지를 보낸 것이다. 한스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몹시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애원하는 투의 그 편지에는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을에 표현하는 격려와 도덕적인 분노에 대한 온갖 글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려려고 한 건 아니더라도 한마디 한마디마다 호소로 가득한 애절한 눈물이 배어나서 아들은 몹시 마음 아팠다. 학교와 아버지, 몇몇 교사들은 속된 명예욕이 가녀리고 어린 생명을 참혹하게 짓밟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왜 그에게서 토끼를 빼앗고 라틴어 학교 친구들과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인가? 왜 낚시를 하거나 시내를 산책하지 못하게 하는가? 왜 심신을 고단하게 할 뿐인 별 중요하지도 않은 명예심을 자극해서 부질없는 속된 이상에 매달리게 하는가? 시험이 끝난 뒤에도 왜 쉬지 못하게 하는가? 지칠 대로 지쳐 길바닥에 쓰러진 이 망아지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 다음 날 수학 시간이었다. 교사가 한스에게 앞에 나와서 칠판에 기하학 도형을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보라고 했다. 한스는 칠판 앞에 서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는 힘없이 칠판에 휘갈기다가
들고 있던 분필과 자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것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다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일어나지 못했다. 마을 의사는 자기 환자가 어이없는 지경에 빠지자 크게 화를 냈다. 의사는 한스에게 당장 요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경과 전문의를 불러서 상담을 받아보아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권했다. 저 아이는 무독병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무도병이란 신경병으로 손발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의사가 교장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매정아리만큼 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교장은 자상하고 연민에 찬 아버지 같은 표정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교장에게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되레 더 잘 어울렸다. 의사와 교장은 각각 따로 한스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 편지를 한스의 호주머니에 넣어주고 그를 집으로 보냈다. 분노에 차있던 교장은 이제 어두운 근심에 휩싸였다. 불과 얼마 전 하일러 사건으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 또다시 불행한 사건이 났다고 하면 과연 교육청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불의의 사건에 대해 훈시를 할 법한 교장이 놀랍게도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한스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아주 살갑게 대해주었다. 교장은 한스가 이번에 요양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완전히 회복된다 하더라도 한동안 공부를 하지 않아 한참 뒤처진 상태에서 몇 개월은커녕 몇 주일도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물론 교장은 작별 인사를 하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했다. 하지만 헬라스 방에 놓인 3개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소년 둘을 떠나보낸데 혹여 자기 책임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울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배포가 크고 도덕심이 강한 교장은 득될 것 하나 없는 침울한 의구심을 떨쳐버렸다. 신학교 학생은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떠났다. 그 뒤로 예배당과 문, 박공 지붕과 탑을 비롯한 수도원 건물, 숲과 언덕이 모습을 감췄다. 그리고 바덴 국경지대에 풍요로운 과수원이 나타났다. 포르츠하임, 검푸른 전나무가 울창한 슈바르츠발트의 산이 차례로 보였다. 수없이 많은 계곡마다 물이 흘렀고 내리쬐는 태양빛에 더욱 푸르게 빛나는 전나무 숲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한 그림자를 짙게 드리웠다. 소녀는 창밖으로 고향의 정취가 가득한 풍경을 바라보자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고향이 가까워지자 아버지가 떠올랐다. 마중 나와 있을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운 마음에 짧은 여행의 기쁨마저 사라져버렸다. 슈투트가르트에 시험 치러 갔던 일, 마을브론 신학교로 떠났던 일, 긴장감과 불안감 속에 솟구쳤던 기쁨과 더불어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교장은 물론 한스 자신도 수도원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신학교와 학문, 야심찬 희망은 모두 사라졌다. 한스는 그것 때문에 슬프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안겨줬다는 죄책감에 한없이 우울했다. 지금 한스는 푹 쉬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실컷 자고 마음껏 울고 끝없이 꿈속을 헤매고 싶었다. 모든 걱정과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혼자 있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 집에서는 그러지 못하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기차 여행이 끝날 때쯤 두통이 일었다. 정든 고향. 어릴 때 뛰놀던 언덕과 숲을 지나면서도 창밖을 내다보지 않았던 한스는 자칫 고향의 기차역을 지나칠 뻔했다. 마침내 한스는
우산과 여행 가방을 들고 고향 땅에 내려섰다. 아버지는 묵묵히 아들을 살펴보았다. 잘못된 길로 빠진 아들에게 실망하고 화가 났던 아버지는 교장의 마지막 편지를 읽고 당혹스러운 가운데 두려움이 솟구쳤다. 그는 아들이 말할 수 없이 처참하고 파리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다. 마르고 허약해 보이긴 했지만 혼자 걸을 수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조금 마음이 놓였다. 아버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심 불안해하는 것은 교장과 의사의 편지에 적힌 아들의 신경쇠약 증세였다. 지금까지 집안에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이 없었다. 그런 환자들 얘기가 나오면 그는 늘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미치광이 취급을 하며 조소와 경멸 어린 동정을 보내곤 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이 그런 끔찍한 병에 걸려서 돌아온 것이다. 집에 온 첫날 한스는 아버지가 꾸중을 하지 않아서 몹시 기뻤다. 하지만 이내 그것이 아버지의 의도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내색하지 않고 자상하게 대해주려고 무척 애썼다. 가끔 아버지는 이상하다 싶을 만큼 뭔가 염탐하는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짐짓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면서 몰래 동태를 살피는 것이었다. 한스는 점점 더 위축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막연한 불안감이 들어 괴로웠다. 날이 좋을 때는 숲으로 들어가 몇 시간이나 누워 있곤 했다. 그러면 기분이 상쾌했다. 거기에 있을 때면 가끔 행복했던 소년 시절의 기억이 스치면서 상처 입은 영혼을 희미하게 어루만졌다. 꽃과 벌레들을 관찰하고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고 산짐승의 발자국을 따라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대부분은 있기 위해 고단한 몸을 놓이고 두통이 이는 머리를 감싸쥐며 뭔가를 생각하려고 몸부림쳤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미지의 꿈이 또다시 한스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한 번은 이런 꿈을 꾸기도 했다. 들것에 실린 하일러의 시신을 보고 다가가려고 했으나 교장과 교사들이 그를 획 밀어젖혔다. 한스가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마구 때리면서 밀어내는 것이었다. 신학교 교사들뿐 아니라 라틴어 학교 교장과 슈투트가르트의 시험관도 화난 표정으로 거기 서 있었다. 그러다 일순간 장면이 바뀌고 들것 위에 누워있는 것은 물에 빠져 죽은 힌두였다. 우스꽝스러운 차림을 한 힌두의 아버지는 높은 실크 모자를 쓰고 굽은 다리로 아들의 시신 옆에 서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다른 꿈도 꾸었다. 한스는 도망친 하일러를 찾아 숲을 헤매고 있었다. 저 멀리 나무 사이로 걸어가는 하일러의 뒷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한스가 부르려고 하면 어느새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다 하일러가 멈춰서더니 한스가 다가오자 이렇게 말했다. 난 애인이 있어. 그러고는 큰 소리로 웃으며 숲속으로 사라졌다. 조금 마르고 잘생긴 남자가 배에서 내리는 것이 보였다. 남자는 그윽하고 성스러운 눈빛과 아름답고 평온한 손을 가지고 있었다. 한스가 그에게 다가가자 또다시 순식간에 사라졌다.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일까? 골똘히 생각에 잠긴 한스의 머릿속에 복음서의 한 대목이 떠올랐다.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 알아보고 그리로 달려가니라. 한스는 이제 그리스어 알다가 어떤 변화형인지 알아내려고 골몰했다. 또 이것의 현재형과 부정형, 완료형, 미래형, 단수와 양수, 더 나아가 복수형까지 생각해내려고 했다. 이것들이 뒤죽박죽 섞여서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으면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식은 땀이 흘렀다. 조금 뒤 정신을 차리고 나니 머릿속에 온통 생채기가 난 기분이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인상을 쓰면서 체념과 죄의식과 졸린 듯한 미소를 짓는 순간 교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멍청하고 바보 같은 미소는 그만두게. 대성통곡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가끔 몸이 조금 나아지는가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한스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다. 한스 집안의 주치의는 인상을 찌푸리며 진찰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계속 미뤘다. 그는 한스의 어머니를 담당했었고 그녀의 사망을 선고한 의사였다. 그리고 지금은 가끔 아버지의 관절통을 봐주고 있었다. 그때 한스는 라틴어 학교를 다니던 2년 동안 친구를 한 명도 사귀지 않았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때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은 이제 고향을 떠났거나 견습공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한스는 그중 친하게 지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고 그들도 한스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기껏해야 나이든 교장이 두어 번 다정하게 말을 걸었고 라틴어 교사와 목사도 밖에서 한스를 마주치면 정답게 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한스는 그들에게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다. 뭔가를 가득 담을 그릇도 온갖 씨를 뿌릴 논밭도 아니었다. 한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를 위해 시간을 낼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목사라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스를 보살펴 주었다면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학문 아니면 학문을 연구하는 마음가짐 따위였다. 그 이상 목사가 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아버지도 아들에 대한 실망감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을 뿐 친구처럼 한스를 위로해 주지 못했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한 한스는 햇볕이 내리쬐는 작은 정원에 앉아 있거나 숲속에 누워 몽상에 잠겼다. 가끔 괴로운 상념에 빠지기도 했다. 책을 읽을 수도 없었다. 책을 펴자마자 머리가 아프고 눈이 아렸던 것이다. 어떤 책을 보든 수도원 생활과 그때의 악령이 떠올랐다. 그리고 숨을 쉴 수도 없는 무시무시한 꿈의 구석진 자리로 한스를 몰아넣고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게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지켜보는 것이었다. 이처럼 고통과 고독에 내처진 병든 소년에게 위로자로 둔갑하고 다가오는 유령이 있었다. 그 유령은 점점 친근하게 달라붙더니 급기야 한스와 떼어놓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다. 권총을 손에 넣거나 숲 어딘가에 밧줄을 매달기는 쉬웠다. 한스는 매일 산책길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는 조용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한 곳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로 했다. 한스는 시간이 날 때마다 거기에 갔다. 머지않아 여기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시체를 발견하는 상상을 하면 묘한 쾌감이 솟구치기도 했다. 밧줄을 매달 나뭇가지도 정해놓았고 자기 몸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았다. 이제 한스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짧은 편지를, 헤르만 하일러에게는 꽤 긴 편지를 썼다. 자신의 시신 옆에서 발견될 편지를. 모든 준비가 끝나자 한스의 마음은 되레 평온해졌다. 숙명의 나뭇가지 아래 앉아 있으면 자신을 내리 누르는 듯한 기분도 사라지고
희열이 몰려왔다. 진작에 저 나뭇가지에 목매달 것을. 그는 돌처럼 확고하게 생각을 굳혔고 이미 죽음은 결정되었다. 한스는 얼마간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누구나 그러듯이 마지막 날 아름다운 햇빛을 한껏 누리고 혼자 마음껏 몽상에 젖어보고 싶었다.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익숙한 환경에 자유의지로 머물면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결심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늘 그렇듯 씁쓸하면서도 은근한 쾌감을 느꼈다. 의사를 만날 때마다 한스는 이렇게 생각했다. 자, 두고 봐. 운명의 여신은 한스가 그 음울한 계획을 만끽하게 했다. 한스는 매일 죽음의 잔을 들고 희열과 삶에 대한 의지 몇 방울을 들이켰다. 상처투성이에 온전하지 못한 젊은이 하나쯤 뭐 그리 들쑤겠는가. 하지만 어쨌든 그 영혼은 자신의 원을 끝까지 그려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단념해서는 안 된다. 쓰디쓴 삶의 잔을 들이켜기 전까지는. 떨쳐버릴 수 없는 상념의 고통이 사라지고 체념으로 인해 기운은 없었지만 부드럽고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한스는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감흥도 없이 푸른 하늘을 쳐다보곤 했다. 가끔 그는 몽유병자나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어느 날 한스는 힘없이 쓸쓸하게 정원 가문비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그때 시 한 구절이 머릿속을 스쳤다. 라틴어 학교에 다닐 때 배운 옛 시였다. 한스는 식구가 잘 기억나지 않는데도 입으로 계속 흥얼거렸다. 아, 피곤하여라. 아, 지쳤어라. 지갑은 텅 비고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다네. 그는 기억나는 대로 가락에 맞춰 별 생각 없이 20번이나 웅얼거렸다. 그때 마침 창가에 서 있던 아버지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감정이 묻은 아버지가 단조로운 리듬에 아무 뜻도 없는 듯한 이 노래를 몇 번이나 흥얼거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당연했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정신병을 치유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때부터 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을 더욱 눈여겨보았다. 물론 한스는 이를 눈치챘고 그래서 몹시 괴로웠다. 하지만 아직 저 튼튼한 나뭇가지에 밧줄을 매달 때가 아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무더운 여름이 되었다. 가끔 한스는 지난 추억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하지만 감수성이 무딜 대로 무뎌져서 아무런 감동 없이 무덤덤하기만 했다. 다시 낚시를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에게 말을 꺼내기가 무서웠다. 매일 해질 무렵이면 수영을 하러 강 위쪽으로 갔다. 그럴 때면 번번이 감독관 게슬러의 작은 집을 지나가야 했다. 한스는 3년 전 몹시 좋아했던 엠마 게슬러가 집에 왔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녀의 모습이 궁금했던 한스는 두세 번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다. 여리고 아름다운 소녀가 성숙한 처녀가 되었다. 세련되지 못한 걸음걸이와 요즘 유행하는 소녀답지 않은 머리 모양은 그녀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았다. 치렁치렁 늘어뜨린 옷도 마찬가지였다. 더구나 여성스러워 보이려고 억지로 애쓰는 모습이 되레 우스꽝스러웠다. 한스는 그녀의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다. 그녀를 볼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달콤하고 따뜻한 감정을 느꼈던 지난 추억이 떠오르면서 짐짓 서글퍼지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때는 모든 것이 지금 같지 않았다. 훨씬 더 아름답고 더 즐겁고 더욱 생기 넘쳤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스는 라틴어와 역사, 그리스어와 시험, 신학교와 두통밖에 몰랐다. 하지만 그때는 도둑 이야기 책도 읽었다. 작은 정원에는 한스가 직접 설치한 물레방아도 돌아가고 있었다. 저녁 때는 나숄트 집 현관에 모여 리제한테 모험 이야기를 들었다. 매달 한 가지씩 기다려지는 일들도 있었다. 건초 만들기, 토끼 풀베기, 그애의 첫낚시, 가재 잡기, 홈 열매 따기, 나무 흔들어 자두 따기, 불 지펴 감자 굽기, 그리고 곡식 타작. 그 중간에 즐거운 일요일과 축제일도 있었다. 신비한 마법처럼 한스의 마음을 끄는 일들이 무수히 많았다. 집과 골목, 계단, 곳간 바닥, 분수, 울타리, 사람들과 동물들. 그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정겨웠다. 그것은 한스에게 수수께끼처럼 비밀스러운 세계였다. 홈 열매를 딸 때는 한스도 거들면서 성숙한 처녀들의 노랫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기도 외우려고 했었다. 웃음이 터져나올 만큼 재미있는 가사가 대부분이었지만 목이 맬 정도로 몹시 애처롭고 슬픈 노래도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갔다. 한스가 미처 깨달을 틈도 없이 처음에는 저녁 때 리제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는 일요일 아침 낚시가 사라졌다. 그러고는 동화책도 읽지 않게 되었고 마침내 홈 열매 따는 일과 정원의 물레방아도 사라졌다. 그 모든 추억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지나간 유년 시절에 대한 미련이 남은 그의 동심은 강렬하게 솟구치는 그리움을 안고 꿈처럼 아름다운 시절로 달려갔다. 그리고 마법에 걸린 듯 추억의 숲을 헤맸다. 병적이리만큼 강하고 또렷하게 떠오르는 추억이었다.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지난날 못지않은 애정과 열정으로 한스는 그 모든 추억에 잠겼다. 기만으로 가득 차고 강박에 사로잡혔던 어린 시절이 봄물 터지듯 마음속에 솟구쳤다. 줄기를 잘라낸 나무는 뿌리에서 다시 새싹이 돋아난다. 한창 젊은 시기에 상처 입고 병든 영혼도 꿈 많은 봄날 같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 거기서 새 희망을 찾아 끊어진 생명의 끈을 다시 이으려는 듯이 뿌리에서 돋아난 새싹은 나날이 쑥쑥 자라난다. 그러나 생명을 품고 있을 뿐 결코 나무가 될 수는 없다. 한스 기벤나트도 그랬다. 오래된 돌다리 근처에 골목이 2개 있는데 그중 한 골목 모퉁이에 기벤나트의 집이 있었다. 마을에서 가장 길고 넓고 쭉 뻗은 게르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짧고 좁고 초라하며 몹시 가파른 오르막 언덕길은 매의 거리로 불렸다. 오래전 그 거리에 매가 그려진 간판이 달린 음식점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게르버 거리에는 선하고 착실한 마을 토박이들이 주로 살았다. 이들은 집과 묘지, 정원을 가지고 있었다. 집 뒤쪽 가파른 언덕까지 정원이 이어져 있었고 울타리는 1870년에 놓인 노란 금작화가 뒤덮인 철뚝에 면해 있었다. 게르버 거리만큼이나 세련된 곳은 광장이었다. 교회와 지방청, 법원, 시청, 교구청이 광장을 둘러싸고 세련된 도시 분위기를 자아냈다. 게르버 거리에는 공공건물이 전혀 없었다. 그 대신 번듯한 현관문과 고풍스러운 목조 건물, 밝고 단정한 박공 지붕이 늘어서 있었다. 낯설지 않고 편안하고 환한 집들이 길 한쪽에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맞은편에
성벽이 세워져 있고 그 아래 강이 흐르기 때문이었다. 곱게 뻗은 넓은 게르버 거리가 깨끗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것과는 반대로 매의 거리는 어두운 색깔의 낡은 집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단벽은 회칠이 떨어져 나가 얼룩덜룩했고 박공 지붕은 툭 튀어나와 있었으며 여기저기 갈라진 현관문과 창문에는 널빤지가 덧대어 있었다. 굴뚝은 한쪽으로 기울었고 홈통은 깨져 있었다. 길이 좁고 제멋대로 굽어 있어서 장막이 드리운 듯 온종일 어둠침침했다. 해질 무렵이나 비 오는 날은 물 한 개까지 낀 암흑천지였다. 창문마다 장대와 줄에 빨래가 널려 있지 않은 날이 없었다. 좁고 지저분한 골목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모여 살았다. 새들어 사는 사람이나 하룻밤 묵어가는 사람들 말고도 많았다. 쓰러져가는 집집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곳에는 늘 가난과 범죄와 질병이 득식을 거렸다. 티푸스가 발병하거나 살인이 일어나는 것도 늘 그 거리였다. 도둑 사건이 나면 맨 먼저 매의 거리부터 수색했다.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몇 해 동안 한스는 매의 거리에 자주 놀러 갔다. 한스가 가장 친하게 지낸 아이는 매의 거리에 사는 헤르만 레이텐 하일이었다. 고아인 헤르만은 병약하고 남달리 조숙했다. 한쪽 다리가 짧아서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던 그는 골목길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지 못했다. 창백하고 야윈 얼굴은 고뇌의 빛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나이답지 않게 굳은 입술에 턱은 유달리 뾰족했다. 헤르만은 손재주가 뛰어났다. 그리고 낚시를 무척 좋아했는데 그의 열의가 한스에게 옮겨졌다. 그때 레이텐 하일에게는 낚시 허가증이 없었다. 하지만 두 소녀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낚시를 했다. 낚시의 즐거움 중 사람들 눈에 피해 숨어서 하는 낚시가 가장 재미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절름발이 레이텐 하일은 낚시에 관한 모든 것을 한스에게 가르쳐 주었다. 낚싯대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법, 말총 꼬는 법, 낚싯줄 물들이기, 올가미 모양으로 실매는 법, 낚싯바늘을 뾰족하게 만드는 법, 그리고 날씨와 강물을 보는 법, 물을 흐리게 하려면 밀기울을 풀면 된다는 것, 물고기에 맞는 미끼가 무엇인지 바늘에 미끼 다는 법도 알려주었다. 물고기를 구별하는 법과 물고기들이 미끼에 달려드는 소리, 낚싯줄을 알맞은 깊이로 늘어뜨리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말로 한 것이 아니었다. 몸동작과 손놀림을 직접 보여주면서 줄을 당기거나 풀 때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는지, 그리고 손바닥에 전해지는 세밀한 느낌까지 알려주었다. 레이텐 하일은 가게에서 파는 좋은 낚싯대와 코르크, 투명한 낚싯줄 같은 가공된 도구를 하찮게 여겼다. 그리고 직접 만든 도구가 아니면 고기를 낚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한스에게 심어주었다. 2월 어느 날, 레이텐 하일은 옷을 벗고 허름한 침대에 누웠다. 목발은 의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갑자기 열이 오르더니 조금 있다가 숨이 멎었다. 그는 그렇게 조용히 먼 곳으로 떠났다. 한스는 그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오래오래 간직했다.